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이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제 제출한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전 세계 170여 개 나라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 일정들이 있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를, 강한승 전 대표는 사건 발생 전인 5월 말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SNS를 통해 하나같이 무책임하다며 위원장으로서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작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도 예정되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관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유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과 콘크리트 더미가 황급히 달아나는 작업자를 덮칩니다. 2층 상판은 V자로 무너지면서 다른 작업자도 손쓸 겨를 없이 미끄러져 추락합니다. 매몰 작업자 4명은 필사적인 구조 작업에도 결국 모두 숨진 채 돌아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던 구조당국은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상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구조 작업이 끝나자마자 시공사 등 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주요 자료와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시공 과실과 건축 설계, 계약과 감리 등 공사 모든 과정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초까지 국가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공도 여러 가지 작업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감리라든지 전반적인 상업 보고 체계 이런 거 다 발표해야 되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도 주요 건설 현장 50여 곳을 긴급 점검합니다. 자체 발주한 5억 원 이상과 공정률 10%를 넘는 건설 현장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등이 대상입니다. 이번 공사의 시공, 감리, 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도서관 붕괴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장례 절차와 생활 지원 등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합동 분향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부처별 업무 보고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경제 이슈들 최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처별 업무 보고를 진행 중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기관 업무 보고 전체가 생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공항공사 업무 보고에서는 이 사장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카이로 공항 됐습니다.
네, 업무 보고 당시 상황 보고 오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보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준비된 문구를 답하는 게 아니고 현장 이해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다음에 책임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한 이제 공공기관장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무 숙지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인천공항처럼 보안 세관,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가 굉장히 분업화된 조직에서는 즉시 대답하는 게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학재 사장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 외화 반출 세관 업무다. 맞는 말입니까? 네, 이게 보면은 불법 외화 반출은 공항공사가 아니라 세관의 고유 공안이라는 점으로 이제 SNS에다 반박을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국제 기준으로 봐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민간 항공기구 기준에서 보면은 보안 검색은 항공기 안전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세계 관세기구 기준에서 현금 외화 단속은 재정이나 자금 세탁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두 시스템의 경계를 좀 넘나드는 질문이었고요. 그 지점에서 현장 혼선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책갈피 달러가 공개된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범죄 수법이 만천하에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와 오히려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해외에서도 보면 늘 논쟁이 되는 주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EU 공항의 보안 기본 원칙은 사실 불확실성을 유지한다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특정한 은닉 수법을 공개하게 되면은 바로 회피 전력이 또 진화하잖아요, 범죄자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TSA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검색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얼마나 위험한지, 그 다음에 표적을 딱 정하고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이제 추적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요. 대통령실 말처럼 예방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 관점에 있어서는 공개하고 이것도 학습하고 회피하는 이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100% 다 열어가지고 개장해서 검색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히드로나 뭐 샤를드골 JFK 공항 같이 큰 공항에서는 전수 검색은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명시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안 대책 없이 공개만 하게 된다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개선안이 함께 병행이 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서요.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 행위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면 공정위 퇴직자들이 퇴직한 후에 상당수가 관련 유관기관이나 로펌에 취업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회전문 인사라는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한국에서 보면 2015년 이후에 82명, 올해만 16명이 공정위에서 대형 로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연봉은 이동하면서 약 3배가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공정위 같은 경우는 해외를 치면 미국의 반도청국이나 EU의 집행위 경쟁 총국에 해당되는데 이 기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제재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기업 결함 승인까지 모두 갖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기관이다. 근데 이들이 이제 비슷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신뢰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 자체가 규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이 회전문 인사라는 게 그러니까 퇴직 후에 자신이 조사하던 기업의 변호사가 된다든지 로비 창구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공정위가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는 반대로 인력을 증원해서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양면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인력을 늘리게 되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규제도 잘하고, 근데 이게 인력을 늘릴 때 EU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제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로비를 어느 정도 금지해야 되는지 금지 기간도 정하고 사건 연계했을 때 업무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이런 공개도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이제 함께 강화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정의 권한도 커지고 인력도 강화되는데 퇴직 이후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는데 통제 장치도 같이 커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없다면 로비 시장만 키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책 설계할 때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삼성전자 하반기를 들어서 완벽한 회복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약간 부분적 반전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보면은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에 1.1조 원이고요. 2분기에는 0.4조 원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3분기 보니까 잠정치가 7조 원으로 급반등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가격 반등을 한 게 아니고 네. AI 서버용 메모리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제 이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 보면은 삼성 DS 부분이 2024년 저점 대비 2025년에 하반기 영업이익이 5배에서 6배까지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말씀하셨던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DS 부분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4분기 화려한 기환 기대해봐도 될까요? DS,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DS 부분 영업이익 예. 보면은, 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 SK도 보면 2025년 3분기에 이제 11.4조 원까지 네. 이제 올라와 있고, K 메모리 정체 보면은 이제 합산 점유율이 디램 기준의 약 70%가 이제 전 세계에 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BM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율을 보면은 점유율이 80% 이상 이제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원가 비중이 전체 원가, 서버 원가의 한 30%에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이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화랑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런 평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이런 기세를 발판 삼아서 이 우리나라 공급망 재편 위기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디램 시장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요. 7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매우 각광받고 있는 HBM 시장에서도 두 회사 점유율이 80%를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AI 서버에 필요한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비중도 30%에서 4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K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됐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2026년 이후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D램 점유율이 현재 5%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1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격차를 굉장히 유지해야 이러한 그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계 총수 이야기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새해 초에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 모집해서 만찬 가지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행보를 보니까 미국 벤스 부통령 성탄절 만찬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총수들의 행보, 왜 이런 행보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AI 반도체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 순위를 재정렬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 났던 파운드리 적자 구간을 좀 AI 고객 확보로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뭐 사직생하겠다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조직하고 예산하고 인재도 다시 뒤따라야 되는 이제 신호로 보는 게 맞고요.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국산 미국에 있어서 중국산 소비재
최대 이제 관세가 25%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추가 관세도 계속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유통 시장을 보면은 약 연간 7조 달러 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신세계 그룹 전체의 매출을 좀 미국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안에 보면 이마트나 SH닷컴 같은 경우는 미국 소싱이나 PB 물류 같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권 핵심 인사들과 접점을 만들므로써 통상 뭐 규제 리스크 관리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생존 전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짚어볼 텐데 어떤 주요 일정 있다고 보십니까? 2월 16일에 보시면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약 5만 명 안팎으로 늘 것으로 생각되고 예. 실업률도 이제 발표될 거고 2월 18일 날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도 증가폭이 올해 초만 해도 월 20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컨센서스 보면 한 5만 명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한 4.5% 안팎으로 사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이 무너진 거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식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를 이제 보여준다. 이런 예측이 좀 있고요. 네. 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준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11월 CPI 그 예상치는 전년 대비 3.1%. 항상 이제 2%로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원 CPI도 3% 중반으로 사실 좀 약간 웃돌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종합을 하게 되면 고용은 약간 둔화하고 있고 네. 또 물가는 약간 느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소비 자체를 보면은 또 이제 버티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도 약간 명확한데 한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치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서두를 이유도 없고 또 다시 또 올릴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이제 2026년에 상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을 한 60% 안팎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을 조금씩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주 시드니 해변 유대인 행사장의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보건부 장관은 사망자 수가 밤사이 12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 관련 부상자가 현재 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 총격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했고 다른 1명은 검거했지만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2명은 50대와 20대로 허가받은 총기 여러 점을 소지하고 있었고 부자 관계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브라운 대학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용의자가 붙잡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학생들은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이 무언가를 외친 뒤 총기를 난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브라운대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말고사 대비 수업을 마친 순간 교실로 들어선 총격범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He came in, pointed the gun, and then he screamed something. I don't know what he said. Then he just started shooting right after that. So from that moment to the first gunshot, it was probably around 5 to 7 seconds. 2019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생존자이기도 한 리아는 두 번째로 겪은 이번 사건이 더 공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When I was shot at my school, they knew exactly where the shooter was within the hour. I didn't have to deal with this fear for hours on end of where this person is, could they be doing it again? 경찰은 브라운대에서 약 32km 떨어진 호텔에서 20대 총격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범행 동기 등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We have detained someone of interest
but I respect an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I would only be limited in my details.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 대학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희생자의 가족의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Just pay my respects to the people. Unfortunately, 2 are no longer with us. Brown University, 9 injured, and 2 are looking down on us right now from heaven.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민주당에선 민간 총기 거래의 신원 조회 의무화를 주장하는 등 총기 규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산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고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었던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내용을 설명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최초 계획 시점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해온 특검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6개월간 재판에 넘긴 사람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80일간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와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될까요? 예, 오늘 특검의 이제 그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기소한 내용이랑 사법 처리 현황을 얘기할 같고요. 그리고 자녀 사건의 이제 처리 방향, 그러니까 공판을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 비상계엄의 선포 동기와 준비 과정을 특검이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시선이 집중돼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잠시 후 한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조금 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처음에 임명됐을 당시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서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보시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60%에서 70%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예. 수사 기간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180일 됐는데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당시에도 90일이었거든요. 수사 기간은 굉장히 충분히 길었다고 보이는데 성과와 약간의 아쉬운 점들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과로는 최고 권력자를 재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의 구상에 대한 시기나 동기에 대한 윤곽이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혹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을 보자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를 최초로 기소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주요 피의자들의 이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즉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외환 유치죄가 굉장히 초반부터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실패되고 일반 이적죄로 이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워낙 정치적 부담도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뭐 출범 당시에 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봐도 큰 규모로 편성이 됐었는데 수사의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시나요? 수사의 독립성 측면에 일단
특검의 이제 그 독립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서 다 이제 핵심 요직에 있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제 항명 사태로 이제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이제 공정성 부분은 어느 정도 독립성은 지켜졌다고 보이지만 다만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줄 기각되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처럼 24명을 기소를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기각됐거든요. 46%.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과 비교했을 때는 좀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특검의 보통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 특검은 구속영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실패한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은 초반에는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시 재구속을 시켰고 3주 만에 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그 이후에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다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한계로 드러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동력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의 한복판에 서서 아무래도 그런 오해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특검 발표 그리고 언론 발표 등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뭐 권력 구조 혹은 의사결정 라인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의사결정 구조 라인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 즉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비상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인력 구조도 아무래도 거기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나 요건을 무시하고 국방부의 핵심 요직자 그리고 본인의 의중을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소수의 군 장성과 이것을 은밀하게 도모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러 이제 장성들이랑 뭐 내밀하게, 은밀하게 합참이나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실행했던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예. 이런 것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메모지나 여러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충분히 드러났고 이 부분이 재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질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군 그리고 행정, 대통령실 라인이 어떻게 좀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졌습니까? 예,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군 간의 직통 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과의 직통 라인은 절차와 이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방부에서 합참을 거쳐서 대통령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라인인 합참이 배제된 부분이 이제 밝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행정 라인은 요식적으로 동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서 여러 중요한 의견들을 다 놓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적인 요식적 동원 연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계엄 선포한 이후에 계엄이 이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서를 은폐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인력 구조나 연결고리가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엄 선포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장들이 엇갈렸었는데 이 계엄 검토가 단순한 내부 논의가 아니라 실제 실행 단계에 가까웠다라는 정황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부 논의 수준이라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제 핵심 관계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수사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최고 권력자의 은밀한 구상과 준비가 있었다. 오늘 특검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이제 계엄이 논의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지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과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 구상 시점이 2023년 10월로 특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즉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의 내용을 보면은 계엄 준비가 최소한 2023년 10월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실행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강력한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행 직후에 실질적인 준비 행위가 있었다. 이 부분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화폰이 지급이 됐다. 비화폰이 이제 도청 방지용 보안 전화인데요. 이 비화폰이 10대 정도가 지급을 준비했던 정황이 파악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이 이제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된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완전히 차단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 단계에 가까운 강력한 증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있었다. 즉 이게 준비 단계만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 실행 단계가 나아가지 않았으면 이런 은폐 행위는 불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12.3 비상계엄 관련된 기록을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고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도 관여가 돼 있었다. 따라서 이런 증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런 행위에 대한 자백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행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수사 과정 중간중간 브리핑도 있었는데 들으시면서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요? 제일 큰 것은 이제 외환 혐의입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외환에 대해서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이런 외환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나왔고 결국에는 일반 의적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것이 북한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란 곳은 우리 국가기관의 권력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후에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로 보면서 저는 좀 큰 충격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권력형 청탁 및 인사 개입 의혹도 내란 특검에서 이제 마지막에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즉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 사건의 수사 보고 내용을 전달받거나 검찰 인사에 부당한 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하고 나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최종 발표는 이제 수사를 정리하는 의미고요. 이제 기소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특검은 이제 공소 유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제 특검이 수사가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수사 기간은 오히려 짧고 재판 기간은 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최순실 특검 때 기소된 사건들도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그래서 특검도 이런 공소 유지 그리고 공판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까지보다는 더 할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특검 수사가 뭐 성공적이었다 혹은 뭐 실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주장들인지도 궁금하네요. 예, 첫 번째 이제 성공적인 측면을 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즉 최고 권력자를 대통령을 사법 심판대에 세웠다. 이게 가장 큰 성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 및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긴 것도 큰 성과로 보는 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패한 측면을 보자면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요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핵심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상태가 가장 큰 아쉬움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환 유치죄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기소에는 실패했다.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까요? 예,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오해를 샀거나 아니면은 그런 의혹의 정점에 섰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나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재판에서 이제 기소된 부분들이 유죄가 나온다면은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타당하고 이런 독립성이나 공정성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가 불식될 것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오지 않고 무죄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이 특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1월 22일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텐데 굉장히 주목이 아무래도 많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내란의 이제 혐의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선고가 나온 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결론에 따라서 향후에 다른 재판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쏠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 단계에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서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이 아닌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구속영장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3대 특검이 차례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특검 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관여돼 있다 보면은 기존의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국무위원이나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가 특검이고 특검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다만 특검 임명 과정에서 항상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이런 공정성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보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특검 제도에 대한 불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들이 한계가 돼서 지금 특검에서 나온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특검 제도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검들은 수사기간이 굉장히 비교적 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지금까지 기존 수사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증거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사가 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경찰로 넘어가고 검찰의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나온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추가적인 특검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특검의 그런 비교적 장기간의 그 수사 기간 동안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오해들을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요. 방금 뭐 피로도도 말씀하시고 오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정치적 편향성 이런 논란도 항상 있고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제 특검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특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 보완되는 것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검이란 제도는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부담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정치적 편향성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요소들이 어느 부분들인지를 파악한 이후에 그 부분들의 보완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제도가 그냥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5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특히 경기 남동부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이 되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말 사이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있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5도, 대전 영하 2.4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부산 11도로 예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 모레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